전거 농성으로 지연된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경찰은 파업 중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특수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열흘 앞두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사상 처음 열렸습니다. 19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경찰국 신설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감사원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백현동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유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사업에서 손대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밑에 깔린 초등학생을 시민들이 달려와 구조했습니다. 시민 10여 명이 순식간에 차를 들어올렸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연해 청와대 문화공간 활용과 조선 총독관저 복원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안컵 챔피언십 축구 중계 관계로 1시간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파국은 면했지만 조선업계를 포함한 우리 노동계에 큰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원청과 하청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큰 임금 격차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대를 못 따라가는 노조의 투쟁 방식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한 고비를 넘긴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그동안 중단됐던 선박 진수를 재개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늦어진 작업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주위에 바닷물이 채워집니다. 예인선이 게이트를 열고 선박 블럭을 진수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파업으로 한 달 넘게 중단됐던 30만 톤급 원유 운반선을 진수했습니다. 눈물이 나가. 저희 한 달 동안 저리 있다가 우리가 이때까지 진수를 못 본 적이 없어요. 이 때문에 오는 10월 말까지인 선박 인도 예정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여름 휴가 기간까지 겹쳤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공정이 이제 밀렸던 공정이 한꺼번에 시작이.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직원들은 휴가를 반납하며 특근을 자청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인력을 총 투입하고 나섰습니다. 10월 말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암벽에서 시운전 준비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진수 작업이 지연된 선박은 모두 3척.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납기 준수율 100%를 지켜왔지만 파업의 여파로 선박 인도 지연 배상금을 한 달에 130억 원씩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파업은 끝났지만 정부가 그동안 불법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경찰의 이 불법 파업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의 이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는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제 개표가 중단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진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로 스스로 몸을 가두고 한쪽에서는 고공농성을 하며 선박 건조 작업장을 점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유최한 부지회장 등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해당 노조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선거전 이후에 파업이 사흘됐잖아요. 그럼 이제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된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투표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나와 개표가 중단된 겁니다. 1년 번호가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반대가 되고 하니까 부정선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2주 뒤에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희망버스를 타고 거제에 도착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 1,500여 명은 금속노조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51일간의 파업 사태는 노사 양쪽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청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노조는 어정쩡한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고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남긴 후유증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절정을 향하던 때
조선소 한쪽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폐업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조용히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파업입니까? 라고 적은 문구는 패자만 남은 파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달도 이제 적자가 나길래 지금 다 드릴 수 있을 때 제가 그만하겠다. 대우조선 협력사 20여 곳으로 구성된 하청 노조는 임금 인상률 30%, 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합의안에 담긴 임금 인상률은 평균 4.5%에 그쳐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미 합의한 4에서 8%에도 못 미쳤고 연간 상여금도 140만 원에 그쳤습니다. 머릿속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측의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파업 농성장이 돼버린 1도크의 진수 작업이 중단됐고 선박 11척을 인도하지 못해 지체 보상금까지 생겼습니다. 관행화된 파업을 막지 못한 대우조선은 8천억 원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휴가철에도 인력을 투입해 공정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납기일을 잘 맞춰왔던 회사는 신뢰도에 금이 갔습니다. 조선소의 심장인 도크가 파업 한 번에 마비된 걸 보고 글로벌 선사들이 선박 건조를 발주할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파업 때문에 일터에서 쫓겨나야 했던 나머지 노조원들의 원망, 지역 주민들의 불신은 합의문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잠정 합의가 된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될 것이 많기 때문에 파업을 마친 하청 노조는 노사 협의만으로도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손에 쥔 반면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사측에겐 막대한 손실을 안겼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 통제안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하는 전국의 경찰서장 50여 명이 충남 아산에 모였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온라인 참석까지 합하면 190명, 전국 총경의 3분의 1이 모인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경 기자,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전국 서장회의는 오늘 낮 2시 시작해 6시가 조금 넘은 지금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오늘 50여 명, 온라인으로 140여 명이 참석해 총 190여 명, 전국 총경 600명 가운데 3분의 1이 모였습니다. 또한 회의장 안팎에는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총경 356명이 각자 하나씩 보내온 무궁화 화분 356개도 태극 문양으로 설치됐습니다. 아직 회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서장들은 오늘 모은 의견들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회의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참석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인데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반발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윤 후보자를 향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경찰 간부의 글이 올라왔고 이틀 전 열린 윤 후보자와 전국 경찰지켜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뚜렷한 선과는 없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당장 열흘 뒤 출범하는 경찰국 체제를 어떻게 경찰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킬지 또 중대수사 사안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어떤 역할을 취하고 이에 대한 내부 불만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 서장회의 현장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감사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하면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사업에 관여한 정황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백현동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실무 직원이 성남시에서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에서는 더 할 것이 없다고 했다고 보고하자 유 전 본부장이 그럼 우리 할 일이 없다, 손 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참여 포기가 미리 결정돼 있는 것 같았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외에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네. 그게 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의원 측은 백현동 사업은 특혜라는 감사원 결정에 대해 당시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요구를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정부는 성남시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제성 있는 요청이 아니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셀프 공천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당대표에 출마한 이 의원은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노무현 정신을 따라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흰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립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신에 따라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 꿈을 이기는 민주당을 통해서 제가 실현해 가도록.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란 대세론에도 당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셀프 공천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항을 공천을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조홍천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당시 이 의원 공천에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집요하게 집착했던 사정이 이해가 된다며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당권 경쟁자들도 셀프 공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관련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요청했다고 말씀. 제안을 요청했다고 했다는. 경찰은 백현동 외에도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이 의원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통령실은 국정 동력을 잃을까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잦았던 대통령의 출근길 회견은 시간이 짧아졌고 김건희 여사도 공개 행보를 멈췄습니다. 어제 장 차관 만찬 자리도 지금의 상황이 반영된 분위기였다는데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워크숍에 참석한 장 차관 전원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테이블을 돌며 직접 막걸리를 따라줬지만 건배사도 없었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취임 석 달도 안 돼 부정평가가 60%까지 올라가자 대통령실은 지지율 상승 전략을 강구 중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거리를 제공하던 도어 스태핑 시간은 1분 30초대로 줄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은 언론 소통을 늘렸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스페인 방문 비선 수행 논란 이후 언론 노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거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가 그 대상입니다. 국산 전차와 전투기가 유럽에 수출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총 180대의 K2 전차에 대한 첫 주문이 들어갈 것이라며 FA-50 48대도 구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2 전차는 1,500마력의 고출력 엔진을 탑재했고 달리는 중에도 6초 이내에 재사격이 가능해 명품 전차로 불립니다. FA-50 경공격기는 최대 마하 1.5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고 기관포와 공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FA-50 전투기 같은 경우는
비용 가격 면에서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훈련기 자체 개발 당시부터 성능이 상당히 좋았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때 폴란드 대통령과 방산무기 수출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미그 29 전투기 상당수를 지원해주고 그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한국산 전차와 전투기가 유럽 국가에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만 8,551명으로 토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연한 재확산세에 정부가 다시 임시 선별진료소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주말엔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점심시간 전 170명 이상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운영을 재개한 관악구의 임시선별검사소. 오후 1시 문을 연 후 1시간 만에 3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신속검사 양성자 등이 무료검사 대상입니다. 어제 이제 막 해외에서 돌아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이랑 보건소들이 지금 오전에만 영업을 해서 증가세에 정부가 임시선별검사소를 70곳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어제까지 10곳에만 설치됐고 그나마 토요일에 운영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낙성되어 있는 여기 임시선별검사소가 유일하게 오늘 문을 열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만 8,551명으로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도 6만 명대에 들어섰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의 더블링도 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면 이 부분들을 이론적으로는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감염병 자문위원회는 최근 2차 회의를 열어 응급, 중증 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조속한 개량 백신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회전 할 때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차를 멈춰야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가 우회전 차에 깔리자 시민 10명이 차를 번쩍 들어 아이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백연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 흰 승용차 주위로 시민들이 급히 뛰어옵니다. 차 아래에는 7살 A군이 깔려있는 급박한 상황. 시민 4명 힘으로 차가 들리지 않자 다른 시민들도 합세 10명이 차를 들어 올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은 우회전을 하던 20대 여성 B씨의 차에 부딪혀 범퍼 밑에 깔렸습니다. 자전거가 밑에 깔렸고 얘는 이제 그 옆에 튕겨져 나와가지고 이제 A군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 CCTV랑 다 받았으니까 담당자가 수사 들어가는 거죠, 이제. 경남 합천에서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승합차와 SUV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4살 김모 씨 등 16명과 SUV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의 한 캠핑장에서는 부탄가스가 폭발해 음식을 조리하던 30대 여성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시작 5분 만에 첫 적발이 이루어지고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와 추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검은 차 한 대가 달아납니다. 저거 검은 거. 골목길 인파 속으로 달아난 음주 의심차. 나와요. 잡는 거 안 보여 지금. 경찰은 그러나 행인사고 우려에 추적을 포기하고 차 번호로 운전자를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복귀했습니다. 바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단속 시작 5분 만에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선생님 그 0.03일은 0.03부터 선생님 그 면허 정지시킨데 지금. 술 2잔을 마셨다는 두 운전자는 검사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두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어젯밤 경찰이 서울 시내 두 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만에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5명.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뒤 2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800건이 넘고 올해 음주운전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7%가 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21일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울산 해수욕장에서 자신이 창작한 배로 경주를 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차 모양의 배부터 재활용 쓰레기로 만든 배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90년 만에 복원된 창경궁과 종묘 사이길 공원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에 독특한 모습을 한 배들이 늘어섰습니다. 경주용 자동차에 유니콘이 끄는 마차까지 배 모양도 다양합니다. 1등할 거예요. 화이팅!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 만든 배도 눈에 띕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플라스틱 2리터, 500리터 병 줍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재료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울산에서는 오늘 기발한 배 경주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바다로 뛰어들지만 금세 가라앉고 맙니다. 안 뜨더라도 같이 재밌게 좋은 추억으로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길게 펼쳐진 공원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펼쳐집니다. 일제강점기에 끊긴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길입니다. 90년 만에 복원된 뒤 개방 첫 주말인 오늘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고즈넉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 그 왕실의 근간이 되는 궁하고 그 종묘하고를 끊어졌던 전기를 연결이 됐다는 기분이 들어서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한 비는 내일 오후쯤 그치겠고 다음 주부터는 전국에 다시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미국 서부의 가뭄이 심각합니다. 최대의 인공호수 미드호의 저수량이 급감했는데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호수 바닥이 갈라진 틈에 물고기가 통째로 말라 있습니다. 이상 기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보트가 90도 각도로 꽂혀 있습니다. 바닥이 보트를 앙 담은 채 바짝 말랐습니다. 틈 사이사이엔 돌처럼 굳은 물고기가 붙어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인공호수 미드호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위성사진은 20여 년 동안 얼마나 가물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호수의 폭도 급격히 줄었고 물 색깔도 점점 푸르게 바뀝니다. 물빛이 짙을수록 수심이 깊습니다. 2000년 365m였던 미드호의 수위는 올해 317m로 내려갔습니다. 미드호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 1937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1936년 콜로라도 강을 막아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미드호는 애리조나주와 네바다 등 서부 7개 주와 멕시코 북부까지 물을 공급하며 서부 농업지대 젖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드호 상류 산악지대의 적설량이 크게 줄었고 폭염이 가뭄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의 한낮 기온은 평균 45도에 육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내년 여름이면 미드호의 수위가 지금보다 6m 더 내려갈 걸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대형마트에 100g당 2,000원이 안 되는 미국산 소고기가 등장했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으로 관세 0%를 적용한 덕분입니다. 기름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오르고 다른 물가들이 여전히 높아서 물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 정육 코너. 100g당 1,990원, 미국산 소고기 등장해 모처럼 매대가 북적입니다. 아무래도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는 사실 제가 저 앞에 섰던 거고 할인하지 않으면 아마 그냥 통과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소고기와 닭고기를 포함한 수입 생필 품목에 대해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도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선 겁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67원,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50원 내렸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국제유가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 소득은 그대로인데 은행에 내야 할 대출이자가 불어나고 다른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어 서민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예전에는 도합 20만 원 정도 총 가격이 나왔다면 현재로서는 같은 품목을 사더라도 한 30만 원? 채소나 밀키트 이런 것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0%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7월 소비자 물가는 더 오를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축구를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퇴근 후에 고단함을 풀어주는 국민 야식 치킨. 이제 3만 원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치킨 가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치킨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며칠 컵라면 먹고 참고 치킨을 먹어야 간단하게 기분 내려고 시켜 먹는데 외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정말로 치킨이 3만 원 시대입니까? 업체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6.6%에서 한 13% 정도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을 올렸거든요. 예. 저희가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치킨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콜라나 이런 음료를 곁들이기도 하고 사이드 메뉴 같은 것도 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배달비까지 3-4천 원이 붙잖아요. 이렇게 하면 3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 거죠. 치킨 가격이 비싸기는 비싼가 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치킨 오픈런까지 벌어졌다는데 그 정도로 저렴했습니까? 네, 이게 바로 초복날 있었던 일인데요. 큰 치킨을 할인가로 4,990원에 5,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게 5,000마리 선착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든 거죠. 치킨 값이 부담되다 보니까 이렇게 4,000원대 치킨에 몰리는 상황일 텐데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흔히 시켜 먹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치킨 가격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본사에서는 이 가격이 적정하다는 입장입니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3만 원 메뉴가 있는 건 아닌데 왜 치킨 3만 원 시대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너무 업체들 과장 정보이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기름값도 올랐고 또 생닭도 올랐고 최저임금도 또 올랐고 물류비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이 모두 겹쳐져서 안 올릴 수 없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치킨 업계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더라고요. 배달 특수 때문인지 호황을 누렸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BHC, 교촌, BBQ 이 3사 모두 매출액이 합쳐서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꼭 지금 줄줄이 이 힘든 시점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올려야 되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치킨은 배달시켜 먹는 게 대부분이고 치킨 값에 배달비는 하나의 일부분으로 생각되기 마련이잖아요. 이 배달비가 요즘 만만치가 않거든요. 최근에 교촌치킨 같은 일부 가맹점들이 이 배달비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치킨 값이 만약에 16,000원이라고 하면 배달비가 4,000원이면 거의 25%를 차지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비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긋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지출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네, 그럼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치느님의 배신으로 하겠습니다. 치느님이요? 네, 애칭이죠. 어떻게 보면 숭배할 정도로 좋아한다 해서 치느님이라고 하고 국민 간식, 국민 야식. 그런데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이 오른 음식 치킨이 8.8%로 2위였거든요. 정말 친근한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큰맘 먹고 좀 시켜야 되는 부담스러운 음식이 된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치느님의 배신으로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지면서 절규의 땅이 됐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무기 지원에 나섰는데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국기로 감싼 전사자. 형제의 시신 앞에 눈물을 삼킵니다. 4살 배기 리자를 하늘로 떠나보냅니다. Ті люди, які вбили Лізу і наших вінничан, і взагалі вбивають наших українців, вони служать дияволу. 러시아군은 전역으로 전선을 넓혔고 매일이 장례식입니다. 동남부에 폭격이 집중되지만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만 5천여 명. 실제로는 2배 이상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530억 원어치의 무기를 또 지원합니다. It will include 4 more HIMARS advanced rocket systems. 유럽연합의 지원을 합하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비용만 14조 원이 넘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비용으로 하루에 7천억 원을 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50일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뚫려 그나마 다행입니다. 흑해 수출입 선박의 안전 보장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So this should offer some price relief on the global markets. 미국은 합의 직후 러시아에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지난 5월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국민들의 방문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청와대 원형은 보존하면서 복합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그 베르사유 궁전을 롤 모델로 제시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청와대가 5월 10일 개방 이래 청와대가 드러나는 방식은 청와대를 보여주는 네. 정적인 풍광 위주였습니다. 네. 이런 청와대를 다시 살아 숨쉬는, 숨쉬면서 국민 품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청와대를 개방하는 겁니다. 청와대 전체 면적은 백악관에 보다 3배 이상 넓습니다. 청와대 본관의 1층을 거기에 있는 홀과 로비, 네. 세종홀, 충무홀, 인왕홀들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건축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네. 베르사유 궁전이 그렇고 예. 피렌체 PT 궁전도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미술품을 전시합니다. 네. 원형 보존 원칙에 예술품을 조화롭게 접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관님, 근데 일각에서는 이 청와대라는 곳이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굳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냐는 반론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청와대 예술성, 상징성, 자연과 역사성은 탁월하고 독보적입니다. 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대표 브랜드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바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빈관은 미술관 전시에 어울립니다. 귀빈만찬 장소인 2층 홀의 경우 면적이 496평방미터, 높이가 10m의 볼륨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고품격 전시장으로 활용해서 청와대에 소장된 한국화 거장들의 작품을 우선 전시할 계획입니다. 오랜 세월 은밀한 권력 세계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즐기고 심취했던 작품을 전 국민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청와대 네. 개방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품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네. 기획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네. 어떤 종류인지는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이 네. 작품들의 예술적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청와대는 600여 점의 예술품이 있고 네. 그중 340여 점이 미술품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네. 미술품이 기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기증된 작품들을 보면 그 시대 최고의 한국화, 그 시대 최고의 한국화 거장들이 기증했던 겁니다. 의제 허백년, 청전 이상범, 운보 김기창, 남농 허건, 월전 장우성, 산정 서세옥
이런 분들의 작품을 갖고 한 35점을 갖고 청와대 소장 미술품 특별전을 기획 준비하고 있으며 네. 시점은 청와대 단풍이 절정에 이를 때 그 특별전을 엽니다. 예. 93년에 철거된 옛 본관, 그 조선 총독관전학 경무대터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청와대 본관은 91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지어졌고 그 본관은 93년에 철거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 본관, 옛날 본관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그 옛날 본관에서 1948년부터 산업화, 민주화의 대통령의 결단, 리더십의 결정적 순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그 대통령들이 거기서 어떻게 집무했고 어떻게 숙소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본관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그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미니어처 형태죠.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호기심과 그러한 궁금증에 대답하려 합니다. 전 대통령 가족들이 스토리텔링에 참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예, 청와대는 말씀드린 대로 결단의 현장입니다. 우리 역사의 긴박한 그 순간마다 대통령 리더십이 어떻게 분출했는지, 대통령들의 고뇌와 결정은 어떠했는지를 그 유가족들을 통해서 또는 가족들을 통해서 증언을 받고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리이신 조혜자 선생님, 그리고 그 유무선 대통령의 아들 윤상구 씨, 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그리고 노재현 씨,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그 김현철 씨,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시죠. 김홍업,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이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억들은 청와대 대통령 역사 기록의 콘텐츠를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그 국민 통합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등용문인 청년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지난해 우승한 충암고가 올해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연패 도전에서 만나는 상대는 유신고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충암고와 2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장충고의 맞대결. 3회 말 1사 1, 2루 위기 상황에서 충암의 좌완 에이스 윤영철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윤영철은 칼날 제구력으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위기를 넘긴 충암고는 4회 초 2사 3루 상황에서 김동원의 적시타가 터지며 팽팽했던 영의 균형을 깹니다. 조현민의 안타로 다시 1점을 추가한 충암고는 6회와 7회 추가점을 올리며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영철은 8회 말 1사 만루 상황에서 권현을 삼진, 류현준을 2루 땅볼로 처리하며 완벽하게 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우승 후보 장충고의 4대0 완승을 거둔 충암고는 2연패를 향해 거침없는 도전을 이어갑니다. 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유신고와 49년 만에 준결승에 오른 배제고. 유신고의 방망이가 초반부터 불을 뿜습니다. 2회 초 1사 만루에서 정영진의 좌중간을 가르는 3타점 싹쓸이 2루타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배제고는 2회 말 밀어내기로 추격전을 펼쳤지만 유신고의 막강 화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회와 4회에 3점을 더 달아난 유신고는 6회 초 변현성의 투런포 등으로 5점을 추가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충암고는 오는 25일 유신고를 상대로 2연패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지역은 밤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전남 해안, 제주에는 최고 7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중부, 남부에는 최고 50mm, 영동 남부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 중에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청주도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전거가 빼곡히 서 있는 이곳은 덴마크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특권은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의 사례로 자주 꼽히죠. 자, 대한민국 국회는 53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50여일 동안 일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통장에는 월급 1,28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말입니다. 반복되는 지각개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자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님을 의원님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원 구성을 두고 힘겨루게 하는 동안 화물대란을 일으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세제 개편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쌓여만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그냥 흘려보낸 53일을 만회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